네, 그럼 이제 3강으로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되고 계시죠? 네, 3강은 ETF 유형별의 특징으로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형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바로 설명해 주세요. 네. ETF의 유형은 아까 제가 ETF 상품 개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만큼 상품 유형도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작년 말 기준 한국 거래소에서 ETF를 유형별로 구분한 장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시장 전체에 상장된 상품이 935개이고요. 되게 많네요. 보면은 크게 국내 상품과 네. 해외 상품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은 주식형 상품이냐, 채권형 상품이냐, 그리고 원자재, 부동산, 통화, 혼합자산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유형을 투자 대상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대표 지수부터 섹터에 투자하는 상품, 그리고 뭐 각종 전략을 가미한 스타일 상품, 그리고 대상 종목에 대한 사이즈에 따라서도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국내 해외 상품을 또 레버리지, 인버스, 그리고 한배를 추구하는 상품으로도 나눠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국내 해외를 또 액티브와 패시브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패시브와 액티브는요. 네. ETF의 시작은 이제 패시브,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기초지수를 100% 복제하는 상품이 이제 패시브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공모펀드처럼 완전 자유롭게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상품은 불가능하고요.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로 0.7 이상은 맞춰야 되는 그런 허들은 있는데 어쨌든 패시브 상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는 액티브 상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액티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자유롭게 운영하는 액티브 ETF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나중에 규제가 좀 풀린다면 네. 이런 액티브 ETF도 가능할 거라고 나중에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제한된 수준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액티브 상품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국내 해외 액티브 패시브가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니까 비중도 조금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자산으로 ETF 구성이 가능하다. 네, 네. 어떤 종류로 구성이 가능한지를 좀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네. 뭐 주식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표 지수인 뭐 코스피 200, 지수 추종하는 네, 거. 뭐 코스닥 150도 있을 거고요. 뭐 미국 시장으로 확대하면 뭐 S&P 500, 나스닥 100 네. 이런 이제 시장에 대표하는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제 주식형이 있으면 채권형도 있겠죠. 네. 뭐 국고채부터 회사채, 하이힐드 이런 다양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주식 채권 같은 전통 자산뿐만 아니고 원자재에 투자하는 상품도 ETF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아까 분배 재원을 설명드릴 때 리츠나 부동산에도 투자하는 상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부동산이나 대체 투자하는 상품들도 ETF로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권이나 원자재 쪽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ETF 상품으로 이제 간접적인 투자가 많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쪽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물론 네. 채권 같은 경우에 뭐 고액자산가 분들은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네. 일반적으로 채권은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ETF는 거래 단위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접근성이 뛰어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금 가격 ETF 엄청나게 올랐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도 있고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 대체 투자까지 해서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진화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ETF의 네. 진화? 네, 네. 어떤 과정입니까? 앞서서도 제가 유형 설명드릴 때 액티브와 패시브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ETF의 시작은 인덱스 펀드 중심의 이제 패시브 상품에서 시작이 됐지만 점점 시장이 발전하면서 액티브 ETF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이제 채권형을 중심으로 해서 액티브 ETF가 활성화되고 있고 물론 주식형 같은 경우에도 액티브 상품들이 간혹 이제 출시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국내 시장에 상장된 국내 ETF일 텐데 해외 주식도 이제 직구라고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네. 직접 이제 해외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데 ETF도 뭐 예를 들면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를 직접 거래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외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으시던데요. 네. 물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같이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그러니까 같은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미국 현지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어떻게 보면 시장 가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상품이니까 시차에 따른 불편함은 있지만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더불어서 국내 시장보다는 상품의 다양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레버리지가 국내는 이제 2배까지밖에 안 되는데 미국 시장에는 예를 들면 3배 레버리지 상품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네. 물론 미국도 최근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상품의 다양성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네. 여객 ETF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찾아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이제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어떤 상품을 투자해야 되지 또 이런 고민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ETF를 포트폴리오로 엮은 이제 ETF 매니지드 포트폴리오의 약자인 EMP라는 그런 게 표현을 있어요? 씁니다. 그러니까 ETF를 재간접으로 쌓아서 네. 펀드로 구성하는 거죠. 아. 뭐 이게 펀드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증권사의 랩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금융 상품에서 ETF를 활용해 가지고 전 세계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갖다 쓰면서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구나. EMP라는 거는 제가 또 처음 들어봤네요. 네, 이런 것도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ETF를 묶은 거죠. 또 네, 포트폴리오한 그런 네. 상품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초 지수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것인가? 네, 그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이 외의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스피 200이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잖아요.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대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영향도에 따라서 지수를 구성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가 설명력이 높다. 그러니까 시장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 설명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큰 종목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영향도가 큰 만큼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코스피 200이면 200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담는 네, 그런 방법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면에 대형주들의 비중이랑 중소형주의 비중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주도주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과는 부진하겠지만 시장이 조금 부진한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하락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시총 방식 대비해서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팩터 가중 방식?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특정 기업의 뭐 재무 가치가 됐든 아니면 뭔가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만 모았든 이런 특정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구성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구성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재무 요소가 됐든 변동성 요소가 됐든 각종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종목들을 구성하는 이제 스타일 방식의 기준이 이제 팩터 가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팩터 가중 방식의 장단점도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게 조금 개념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네, 네. 팩터 가중 방식. 팩터 가중 방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단순하게 시가총액의 큰 종목들이 편입이 많이 되는 게 아니고 특정 기준에 따라서 종목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출이라고 볼까요? 뭐 매출액으로? 매출이 높은 네.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가장 높겠지만 매출액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특정 뭐 업종이 됐든 이걸 한정해서 뽑는다면 네, 뽑는다면. 이 종목 순위가 시가총액 순위랑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장과 대비했을 때 특정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비 낮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시장과 반대로 더 초과 성과도 충분히 이제 저희가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장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특징으로 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팩터 네. 가중 방식이다. 이렇게 네.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분을 조금 해주시는데 주식형 ETF도 2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나 봐요. 주식형 ETF가 네. 이제 뭐 시장 대표 지수 같은 경우가 있고요. 네. 요거를 이제 뭐 규모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식도 있고
섹터형으로 구분하는 방식도 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략을 가미한 상품으로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코스피 100, 200 이런 기준이 이제 시장 대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총 가중 방식이나 동일 가중 방식에 따라서 시장 대표 지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모 같은 경우에는 뭐 요게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아니면 블루칩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종목을 구분해서 이제 지수를 구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법도 역시 뭐 시총 가중 방식이나 펀더멘탈 가중 방식에 따라서 지수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전자 업종이나 뭐 건설 업종이나 중공업이나 이런 섹터 구분에 따라서 기준을 이제 가져가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법도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지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잘 아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상품, 뭐 가치주, 뭐 퀄리티 상품 이런 식으로 특정 전략을 가미한 상품을 이제 스마트 베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전략을 가미한 상품들도 이제 저희가 주식형 ETF의 한 유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수 방법론은 당연히 특정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총이나 이런 동일 가중 방식이 아닌 이런 특정 요인 기준에 따라서 이런 가중치를 부여해서 종목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기준이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치주로 구성한다 하면은 가치주의 뚜렷한 기준. 뭐 일반적으로 가치주를 PBR 로? 판단하게 뭐 그런 PBR이 됐든 PR이 됐든 그런 수치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게 하는 특정 거고. 이상 혹은 뭐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거 허들을 네네네. 그리고 그 요건에 편입되는 종목들만 필터링을 해서 유니버스를 구성할 거고요. 그리고 그냥 유니버스를 구성했으면 얘네들을 어느 비중대로 편입할지 또 룰을 정해야 되는데 정하고, 그 네. 룰을 이제 뭐 이 안에서 다시 시총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재무 요인에 따른 것을 산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룰 베이스대로 기초 지수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운영력의 비율가 반영되지 않는다. 시장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해진 룰 베이스대로 구성이 된다라고 그래서 흔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채권형 ETF도 구분을 조금 해주셨네요. 네. 채권형 ETF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펀드와 동일한 구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채권 듀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뭐 채권의 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냐, 단기 장기냐. 채권이냐 네. 뭐 장기 채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네. 투자 대상이 국공채냐, 뭐 회사채냐, 네. 뭐 하이힐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구분할 수가 있고요. 국내 채권뿐만 아니고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채권형도 주식형과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이런 상품들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권의 액티브 ETF까지 이런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원자재에 직접 투자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ETF 상품으로 대체 투자를 많이 하시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원자재 ETF 상품이 인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엄청 대세는 아니지만 뭔가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울 때 네.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예를 들어서 금이다. 금을 실물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관하기도 어렵고. 집에 쟁여놓을 수도 그렇죠. 없고. 뭐 이거 네. 어디 보관하기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원자재 투자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ETF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 주식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분산 투자 수단으로서 원자재 ETF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원자재에 투자한다고 해서 뭐 다른 주식형 상품 투자할 때와 달라지는 게 투자 입장에서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ETF 다른 거 거래하듯이 동일하게 네. 거래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원자재 ETF의 구성을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원자재에 대한 선물을 가장 많은 비중으로 가게 되고요. 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증거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증거금이 또 일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재에 투자하는 다른 ETF를 또 재간접으로 일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이제 원유 관련 ETF로 나와 있는데요. 네네. 원유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원유 선물에 기본적으로 투자하는데 그 선물에 대한 포지션은 증거금만 가지고 노출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현금 부분에 대해서 원유 관련된 ETF나
이런 식으로 다시 재간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유동성을 활용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원자재 ETF의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네요.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증거금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합성 ETF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네, 네. 앞서도 잠깐 간략하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ETF를 구성하는 방법이 뭐 실제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ETF가 직접 투자하는 실물 복제 방식이 있고요. 물리적으로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에 투자할 때는 합성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중 증권사들이랑 이 투자 대상에 대한 수익률을 교환하는 이제 수합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제 합성 ETF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뭐 글로벌 투자하는 상품인데 뭐 ETF 운용하는 입장에서 글로벌 투자하는 상품을 실제 알 주식으로 담으려면 너무 힘들 거잖아요. 네, 거래소도 다양하고 네, 종목 네. 수도 많고 네. 그리고 뭐 하다못해 원자재 같은 경우도 이거 직접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거를 합성 형태로 하게 되면은 그냥 이 정해진 지수에 대한 수익률만 교환하는 형태로 물론 합성에 따른 비용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만 운영의 효율성으로 보면 합성이 또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런 운영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성 ETF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기초지수 수익률을 그대로 받아오기 때문에 추적 오차 위험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근데 당연히 이제 수익률 교환 거래를 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사랑 수익률 교환을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네. 그 증권사가 그 수익률을 못 맞춰줄 가능성 그렇죠. 혹은 뭐 그 증권사가 부도날 위험성 이런 각종 위험성이 있는데 음. 그런 거에 대한 해지도 물론 할 수는 있고요. 네. 그럼 제대로 운영을 하기만 한다면 사실 그런 위험성을 충분히 낮출 수는 있지만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네. 합성에 따른 부가적인 위험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위험을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준비를 해주셨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뭐 거래 상대방이 이런 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뭐 관리하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뭐 뻔한 말일 수 있지만 네. 이런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기준에 따라서 운영한다라는 차원에서 위험 관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담보 부실 위험 같은 경우에도 뭐 담보 비율을 너무 높게 가져가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기준을 잘 구축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위험 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공시가 나오나 봐요? 뭐 리스크가 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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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그 수합 거래 증권사들과의 계약에 대해서 네.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액티브 ETF에 대한 또 이제 선호도가 또 있다고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액티브 네. ETF. 액티브 ETF도 앞서서 잠깐 이제 설명드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는 ETF입니다. 제가 앞서서 ETF는 초과 수익을 추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장이 빠진 것만큼 그대로 빠지고 오른 것만큼만 오르는 거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액티브는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가지고 정해진 기초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죠. 운용을 잘 못하면. 네. 근데 어쨌든 목적은 초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상품이 액티브라고 볼 수 있고요. 패시브와는 다르게 일정 부분 제한된 영역에서 매니저의 운용 역량을 발휘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용 방식이 ETF는 추종 지수를 복제하지만 액티브 ETF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운용력이 판단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 별표가 되어 있는데 하단에 주석으로 달려 있습니다. 액티브 ETF는 한국거래소 규정상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이어야 함이라고 써 있는데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수의 움직임을 0.9, 그러니까 90% 이상 따라가야 됩니다. 네. 그걸 못 따라가면 규정 위반이에요. 네. 그래서 그 0.9 이상 못 따라가는 게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상장 폐지 요건도 되고요. 상패돼요? 그만큼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는데 네. 액티브 ETF는 0.9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0.7? 0.7까지는 그래도 맞춰. 100% 자유롭게는 아니지만 0.7까지는 유연하게 해줄게 라고 이제 규정이 유연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지수가 아니고 당연히 이제 참고지수. 그러니까 수익률을 얘를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지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분용력의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한 상품인 거네요. 뭐 그러면은. 100% 일반적인 액티브 공모펀드처럼 운용력의 역량이 완전 발휘되는 상품은 아니지만 아니지만은 일정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영향이 발휘되니까 있겠죠. 그게 영향이. 네. 네네네.
그런 상품이 이제 액티브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하고 이런 것도 좀 같이 볼까요? 네, 거래 방법 다 똑같나요? 주식과 목표 동일하고. 수익률이요? 네.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ETF는 정해진 기초 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초 지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이제 복제되는 목표 수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액티브 ETF나 일반적인 펀드는 요것보다 알파 수익,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게 이제 네.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투자 상품 지정할 때 리스크를 감수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 투자 유형을 이렇게 체크하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네. 그런 건 이제 리스크 내가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투자 성향의 분들이 하시겠어요? 액티브 근데 ETF? 이게 액티브냐 액티브가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구분되는 거 아니고 아니고? 투자 대상 자산이 네. 주식형과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냐 혹은 뭐 레버리지냐 이런 거에 레버리지. 따라서 사실은 그런 위험도가 책정되는 거지 액티브냐 패시브냐가 그런 위험도를 꼭 결정하는 요인은 리스크가 아닙니다. 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더 네. 알겠습니다. 네, 액티브 ETF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고 저희가 종류를 쭉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테마형 ETF 이게 가장 좀 친숙하실 것 같아요. 테마형 네, ETF도.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ETF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게 된 계기가 테마형 그렇죠. ETF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앞서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서두에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2차 전지가 최근 수익률은 굉장히 안 좋지만, 안 좋지만. 어떻게 보면 국내 ETF 시장을 활성화시켰던 굉장히 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테마형 ETF는 앞서 여기 이제 설명에 나온 대로 혁신 성장 테마에서 메가 트렌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이 됐든 뭔가 사회 트렌드가 됐던 이게 세상에 등장했을 때 전체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메가 트렌드로 갈 수 있는 거를 잘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상품으로 하는 게 이제 테마형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트렌드를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예시들이 뭐 주목받은 지는 꽤 한참 됐죠. 뭐 반도체, 전기차, 클라우드, 게임. 그래서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래 비교적 관심 갖게 된 AI, 뭐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 이런 것까지 테마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 테마들을 잘 선정해서 실제 상품으로 구현하는 것들이 테마형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ETF 상품도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가요? 네. AI에 한정된 상품도 있고요. 근데 사실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요. AI 네. 뭐 반도체로 한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이게 좀 애매한 AI와 것 관련된 같은데? 뭐 것들을 전체 조금 빅테크로 넓혀서 볼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영역은 다양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상품도 네. 실제로 다양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마형 상품이 좀 신선했던 이유는 네. 테마형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시장이 커질 것 같아서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들을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는 내가 개별적으로 주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섹터로도 구분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전기차는 임의적으로 배터리 업체도 섹터를 있고 나눈 것이기 자동차 제조사도 때문에. 있고 네. 원자재 업체도 있고 다 다양하니까요. 근데 테마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섹터 구분에 상관없이 그 해당 카테고리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은 다 편입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섹터가 담당하지 못했던 영역을 새롭게 개척했던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주식형을 중심으로 해서 주목받는 상품들은 대부분이 테마형 상품이다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커버드 콜 전략 ETF 요거 이제 설명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거의 네.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매월 분배금을 지급받는 월분배형 상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네. 최근에 인기가 많은 월분배형 상품은 대부분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커버드콜, 상품이다라고 봐도 네.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커버드콜 전략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좀 힘들 수가 있고 복잡한 구조를 최근에 많이 띄고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알려주세요. 제가 장표에 넣어봤고요. 네. 기본적으로 커버드콜 전략은 기초 자산을 매수하고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이라고 쓴다고 하면 이 코스피 200을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하고요. 동시에 코스피 200에 대한 선물 콜옵션을 매도를 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콜옵션은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콜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주식이 이제 그 매도한 비중만큼 이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이 시장에 올랐을 때 그러면 더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네. 이걸 행사하게 되면 나는 그 판 비중만큼 상승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네. 대신에 이걸 팔았으니까 어쨌든 판 가격을
얻게 되거든요. 이걸 저희가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월분배형 상품들은 그 프리미엄 재원을 분배금 재원으로 씁니다. 어쨌든 팔면은 정기적으로 나오니까 쓸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시장 상승분은 놓치게 되는. 물론 최근에 나온 상품들은 이제 이런 매도 비중을 좀 낮춰가지고 일정 부분만 타겟하고 있는 프리미엄을 추구하고 시장 상승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네요. 과거 스타일만큼 뭐 시장 상승이 아예 다 막혀버리는 구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어느 정도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커버드콜 전략이 기본적으로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차익을 일부는 포기하지만 프리미엄 수익을 정기적으로 얻어서 이런 것들을 분배 재원으로 쓰는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선호도가 있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매달. 뭐 월분배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많아요? 사실 월분배형 상품이 시장에 등장하기 전에도 투자자들 스스로 분배금 지급 주기가 다른 상품을 서로 섞어서 분배금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유행인 적도 본인이 있었거든요. 섞어서. 네. 근데 이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특정 상품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분배금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투자에 따른 수익을 자본 손익에 따른 수익과 이제 인컴 수익으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본 손익은 뭐 여기 나온 대로 시세에 따른 차익, 매매 손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컴 수익은 자산을 팔지 않아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인컴 수익이 생기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식의 배당 수익, 채권의 이자 수익, 뭐 리츠나 부동산의 임대 수익,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커버드콜 전략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인컴 수익입니다. 그래서 월분배형 상품들이 이런 인컴 재원을 쓰는데 옵션 프리미엄의 장점은 위에 배당 이자 임대료는 불규칙하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배당금을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옵션 프리미엄은 내가 구조를 설계한 대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월 분배금을 조금 일정하게 세팅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전략이어서 월분배형 상품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데 원하는 타겟 프리미엄을 좀 정해놓고 그 필요 이상을 매도하지 않는 전략을 최근에 쓰고 있어가지고 상방도 어느 정도 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옵션을 매도하는 주기도 과거에는 주로 월간 단위였다면 최근에는 뭐 주간, 일간 이런 식으로 일간으로도 가능해요? 주간 콜옵션을 매일매일 만기가 다른 상품을 계속 파는 거죠. 그래서 작은 비중으로 팔더라도 매도 주기를 짧게 가져가면 프리미엄 수익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장 노출도도 좀 가져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상품을 많이 설계하고 있어서 계속 보완을 하네요. 뭔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과거 스타일은 주식 포지션만큼 콜옵션을 매도했으니까 프리미엄 많이 가져가는데 시장 올랐을 때 완전 소외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이게 뭐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징이 있었는데 최근 나오는 스타일은 내가 원하는 타겟만큼만 하고 굳이 이걸 더 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산 거죠. 근데 그 일부도 짧게 나눠서 팔면 시장 노출을 최대한 가져가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전략들이 최근에는 좀 나오고 있다. 좋은데요? 다만 커버드콜 전략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가는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요 장표는 감독원에서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이제 제시했던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작년 9월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인기가 워낙 많은데 상품 구조는 되게 복잡한데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거 사람들이 잘 알고 투자하는 거냐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왔던 내용을 요약한 거고요. 첫 번째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ETF 종목명에 기재된 목표 분배율이 확정된 분배율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ETF마다 타겟하고 있는 분배율이 상장명에 써 있었어요. 그래요? 뭐 15%, 신기하다. 7% 이런 식으로 써 있었는데 이게 목표로 하는 것이 확정은 아니니까 상장명에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상장명에서는 뺐고요. 대신에 추종하고자 하는 ETF의 기초지수에는 그 숫자가 아직까지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지표론을 활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목표로 요걸 추구한다지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오해하면 항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종목명의 프리미엄은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우수 상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라는 것도 과거에는 몇 퍼센트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는 의미가 사실 뭐 더 좋고 약간 명품 이런 식으로 의미하다 보니 네. 사람들이 이 상품이 더 좋은 건가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이 음. 부분도 이제 최근에는 다 상장명에서 빠지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은 사실 이제 고유명사로 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따른 오해는 예,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커버드콜 ETF는 상방에 제한되는 비대칭적 손익 구조를 가집니다. 라고 앞서서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네네. 그리고 ETF 내 기초자산과 옵션의 기초자산이 다를 경우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 중에 S&P 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콜옵션 매도도 S&P 500 선물을 매도하면 기초자산과 콜옵션 매도의 자산이 동일하니까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상품들은 이제 좀 기초자산이 다양하다 보니 네. 선물이 없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있겠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빅테크를 기초자산으로 구성했는데 이 빅테크를 없잖아요. 딱 매칭하는 선물이 없으면 보통은 이제 나스닥백 선물을 매도를 하겠죠. 나스닥백. 거의 뭐 유사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뭔가 이렇게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네. 그런 위험성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하자 네. 얘기했군요. 네. 마지막으로 뭐 최근에는 뭐 유튜브나 SNS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확정적으로 막 이렇게 금융상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네. 그런 것들을 보실 때는 물론 굉장히 우수한 퀄리티의 정보도 많습니다만 네. 상당히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네. 차원에서 넣어봤습니다. 네, 저희 오늘 아카데미는 전혀 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네네네. 상당히 네. 정제된 내용으로. 네, 그러니까요. 네네. 이런 거는 정보를 확실하게 얻으실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 ETF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유튜브 강의 좀 들어볼까 이제 하시면서 듣지만 굉장히 또 많은 정보가 나에겐 리스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이 좀 중요하겠는데 그것도 좀 주의하자라는 멘트가 함께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또 제가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네, 네. 연금 투자를 ETF로 해야 되는 이유, 네.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연금 투자? 네. 오늘의 마지막 장표고요. 맞아요. 연금 투자와 ETF가 네. 궁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음. 그 이유는 ETF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상품을 선택하는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연금은 이제 장기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구성해서 자산 되는 배분해야 것이니까. 되는데 네. 상품이 다양하지 않으면 이걸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ETF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일단 선택하는 데 대해서 걱정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투명성인데 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거 굳이 연금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계속 들어가서 이제 보면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내가 바로 확인할 수가 운용되고 있고요. 있는 내 연금 그런 투자. 측면에서 네.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네.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의미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수록 투자 상품에 대한 보수가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ETF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타 금융상품과 비교했을 때 보수 측면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할수록 그 보수에 따른 효과를 더욱더 크게 누리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가 되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하기가 또 굉장히 용이합니다. 뭐 일반적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매 신청하게 되면 환매 주기가 국내 같은 경우는 뭐 3에서 4영업일이 걸리고 해외 상품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이 더 걸리는데 걸리잖아요. 네. ETF는 팔고 바로. 다른 상품 바로 살 수가 네네네. 있으니까 리밸런싱이 너무 용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금 투자와 ETF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고 실제로 연금 계좌 내에서 ETF 투자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많이 찾고 계시고요. 실제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어떻게 보면 연금 계좌가 지금 거의 유일한 세제 적격 계좌, ISA 계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ETF 투자를 이런 연금에서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절세 효과.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서 뭐 그게 매매 차익이 됐든 배당 소득이 됐든 다 원래 이제 과세를 네. 받는데 연금에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이 되고요. 그 해당 시점에 세금 낼 때도 굉장히 낮은 저율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좋네요.
해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금 투자, 연금을 제가 이제 관리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직접 들어가서 ETF 상품을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언도 저희가 뭐 그 증권 운용사를 통해서 또 조언을 받아서 또 운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대고객 접점이 없어서 일반적으로는 증권사나 은행이나 이런 이제 통해서 판매 채널을 통해서 피부분들한테 이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워낙 근데 또 너무 스마트하셔서 똑똑하세요. 네. 굳이 그런 사고 창구를 팔고, 이용하지 않으시고 네네. 개설부터 그냥 비대면으로 하고 그냥 내가 스스로 정보 찾아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판매 채널을 통해서 조언을 도움을 얻을 받으실 수 수 있고, 네. 물론 운용사에서도 이제 직접 대면하는 채널은 없지만 이제 유튜브 채널이 됐든 네. 홈페이지가 됐든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컨텐츠들은 다양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창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네. 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어려운데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조언을 또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고 이사님도 실제로 연금 관리하고 계시죠? 요걸로. 개인적으로도 연금 투자에서 네. 네, ETF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어떠세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ETF에 대해서 투자는 하고 싶은데 조금 공부가 덜 돼 있으셔가지고 좀 망설이셨던 분들은 ETF가 이런 상품이구나,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이런 선택의 범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ETF 초보 투자자분들께 좀 당부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네. ETF 투자 뭐 아직 시작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막연하기도 하고 네. 오늘 뭐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어려운 그래요? 같아. 내용도 꽤 네. 있었어요. 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다양한 투자 정보들을 금융사들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차근차근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네.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정확하게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투자 상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ETF가 워낙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은 아마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매력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빠져나오기 힘든 매력적인 네. 상품이다가 귀에 남네요.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ETF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정보 가져가실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1강, 2강, 3강까지 해서 많은 시간 할애해가지고 오늘 강의해 주셨는데요. 네,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